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동 간호 시간 복습해 볼 건데요. 어제에 이어서 신생아 간호의 신생아 질환과 간호 돕기 파트입니다. 저번 시간에 신생아 간호에 있어서 신생아의 일반적 특성이라든지 출산 후에 신생아 돕는 간호 돕기 방법, 그 다음에 수유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그런 것들 공부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신생아 질환에 관련된 간호 돕기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생아의 질환에는 일단 태어나자마자 이제 아이들한테 있을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 선천성 기형이에요. 이러한 선천성 기형은 우리나라 그 영아 사망의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토순이나 구개파혈, 항문이 없는 무항문증, 그다음에 소두증 이런 것들이 이제 예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선천성 기형 후에 출생 시에 나타나는 손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부 손상과 골절 마비에 관해서 이제 분류를 해놨는데요. 출생 시에 두부에 손상이 간다. 이거는 출생 과정에서 머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거꾸로 서 있어서 다리부터 나온다던가 아니면 잘 빠져나오질 못해서 인위적으로 그 만추를 시도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치료진이 너무 그게 기술이 없어서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 분만을 도와준다거나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그 대부분의 손상은 사소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며칠 내 자연적으로 다 소멸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부 손상에는 세 가지로 나눠놨는데요. 산류와 두혈종, 그 다음에 두개내 출혈로 분류를 해놨어요. 산류는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서 조금 이렇게 두피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질 빠져나오는 데 있어서의 그 압력으로 인해서 두피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피 표피가 밀려가지고 두피에 부종이 생기는 건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자연적으로 나중에 흡수가 되면서 치료가 된다고 해요. 그다음에 두혈종은 난산으로 인해서 골막하에 출혈이 생겨가지고 나타나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처음에 태어났을 땐 괜찮은데 이게 한 2, 3일 지나면서 점점 이제 혹이 커진다고 하나요? 그래서 애들 막 태어난 애들 보면 이렇게 머리 혹 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아마 이 두혈종으로 인한 건데 이것도 역시 다른 치료법이 있는 건 아니고 자연적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합니다. 네, 문제는 이 두개내 출혈인데요. 이제 뇌출혈이라고 해서 주로 분만 시에 외상이나 산소 결핍 상태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산류와 두혈종은 자연적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자연 치료가 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생 시 골절이 있어요. 근데 분만 외상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게 이 쇄골 골절이라고 하는데요. 쇄골 골절. 네, 이때 이제 쇄골의 부위에 이제 뼈가 이제 골절이 돼가지고 이럴 때는 이제 모로 반사가 없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 모로 반사가 양쪽 어깨가 골절되는 게 주로 아니기 때문에 모로 반사를 해봤을 때 한쪽만 이제 신경이 죽어서 반사 반응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쇄골 골절의 경우는 모로 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 아이들은 따로 수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골절 부위를 이렇게 압박을 해줘가지고 강력하게 이렇게 딱 지지를 해준 다음에 이거를 시간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굳을 때까지 지켜보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비가 있어요. 출생 시에 안면 마비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안면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생긴다고 해요. 이럴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우는 경우에 있어서 안면 마비가 생긴 부분은 표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약간 눈이 잘 감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입에도 신경이 없어서 수유할 때 우유가 이렇게 질질질 샌다거나 그래서 수유 시 그 수유 방법에 대한 그 안내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처음에 이제 수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 위관 영양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눈이 잘 감기지가 않기 때문에 건조해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인공 눈물이나 바세린 거즈를 눈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방법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상지마비가 있어요. 상완신경총의 과도한 신전이라고 하는데, 아이가 머리에서부터 이제 그 자궁을 빠져나올 때 약간 이제 뭐라 그러지, 어깨가 이렇게 목이 이렇게 접히면서 어깨가 과도하게 신전이 되면서 그 이제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쪽이 마비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또한 그냥 부동한 상태로 지지해 준 다음에 회복 기간을 가지는 것만이 뭐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아이들은 이제 뼈가 금방 붙기 때문에, 그리고 신경도 이제 마비가 그 수축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해서 이완을 시켜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감염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아이 그 감염이 가장 되기 쉬운 부분은 신생아에 있어서 제대절단 부위. 이 제대절단 부위가 감염이 되면 파상풍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염, 그 인균성 안염으로 인한 그 병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인균성 그 염증에 의한 건데, 그 균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 눈이래요. 여기가 아이들이 눈 부분이 피부가 제일 연약해서 균이 침투하기가 제일 쉽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피부, 감염에서 제일 감염되기 쉬운 부위는 제대절단 부위, 눈, 피부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 가지 부위 외에도 이제 어떤 신생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감염이 있나 한번 알아볼게요. 그 칸디다증이라고, 이제 일명 아구창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그 분만하는 동안에 이제 산도를 통해서 아이가 나오는데, 그 산도를 통해서 그 감염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또 뭐 그 분만실에서 감염이 되기도 하는데, 이 엄마의 그 산도에 그 진균성 곰팡이가 자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곰팡이를 칸디다 알비칸스라고 하는데, 그 칸디다 알비칸스의 균에 의한 그 염증 감염이에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 돼서 주로 신생아들은 구강과 기저귀 부위에 나타나는데 주로 구강에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냐면, 신생아들이 이게 감염이 되면 입이나 혀에 하얗게 백태가 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 젠티아나 바이올렛을 발라주거나 이제 투여를 해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칸디다증에 걸린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사용한 젖꼭지나 젖병 같은 거는 보통은 10분 이상 자비 소독인데, 이런 아이들이 사용한 그 젖꼭지나 젖병은 20분 이상 꼭 자비 소독을 해서 사용해서 다른 신생아에게 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은 매독이 있어요. 이 매독이라는 거는 그 산모 어머니의 그 태반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제 수직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임신 16주 이전에, 그리고 저희가 임신을 하면 그 임신 이제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혈액 검사를 통해서 피 검사만으로도 다 이제 나타난다고 해요.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매독 검사를 해서 매독이 있다 하면은 그 16주 이전에는 발견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피 검사 중요한 것 같아요. 매독 알려면. 그다음에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이 있습니다. 신생아들에게. 근데 이거는 그 아이들 몸속에 그 대사를 담당하는 효소나 조효소의 결핍이 원인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을 이제 알아내려면은 그 육종 선별 검사 진행이라는 걸 해요. 근데 이 육종 선별 검사 진행은 그 아이들의 경우에, 그 신생아의 경우 발바닥에 그 발 뒤꿈치 부분에 이제 피를 내서 그 6군데에다가 피를 묻혀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건데, 이제 이러한 검사는 이제 뭐
그 효소와 조효소가 어떻게 뭐 작용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수유 후에 그 소화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활발히 작용하고 있는지 뭐 대사가 잘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꼭 중요한 게 수유를 하고 금식하고 하는 검사가 아니라 수유 시작 24시간 이후에 하는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은 수유 시작 24시간 이후에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엔 어떤 것이 있냐면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저희 여성분들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뭐 항진증 많이 들어보셨죠? 항진증은 이제 갑상선이나 뭐 대사가 너무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그 뭐라 그러지? 기초 대사량이 막 갑자기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땀이 많이 나고 살이 빠진다던가 뭐 설사를 많이 한다던가 그런 건데, 반대로 이런 기능 저하증은 이제 대사가 잘 안 돼 가지고 뭐 살이 찐다든가 변비가 온다든가 하는 그런 건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 장애나 동시에 지능 발육 부전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에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라는 거 아시고, 이거는 성장 장애와 지능 발육을 그거 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신생아의 질환에 대해서 뭐 출생 후 손상, 감염 같은 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내용은 짧은데 제가 지금 해드린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짧지만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책 읽어보시고 중요한 거 별표 쳐 가시면서 그날 배운 건 그날 바로 소화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열심히 해서 뭐 이번 주 많이 남았지만 열심히 앞으로 할 건 많지만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아동 간호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